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김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예. 무소속 대표로. 아니 우리 이철수 수석께서도 무소속이시잖아요. 무소속입니다. 아, 여기는 민주당이 한 명도 없네요. 두 분이 민주당 성향에 가깝잖아요. 제가 한 20분 동안은 민주당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뭐 2시간짜리 내람도 있는데 뭐. 20분 민주당. 네, 그거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키워드 골라오셨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우리 교수님부터. 네,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3.1절 두쪽난 3.1절 국민의힘 두쪽난 3.1절 집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안 돼서 제대로 해보세요. 두쪽난 국민의힘이 아니고. 제가 뭐 잘못 들고 왔구나. 온 거 딴 거 들고 왔어요? 아무튼 어제 주말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쪼개진 3.1절 멀어지는 국민통합 하한가 요거였습니다. 제가 골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국민들이 사실은 확연히 갈라서서 집회로 뭐 새 대결하는 양상까지 보였는데요. 아시지만 본래 3.1절은 1919년에 조선의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외쳤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 3.1절에 오히려 전혀 다른 구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우리 국민들이 양쪽으로 쩍 갈라져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과연 길은 언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어제 3.1절 집회 발언은 조금 많이 나간 발언도 있어 보여요. 네. 뭐 헌재를 네. 깨부셔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좌파 뭐죠 강점기 이런 표현도 뭐 쓰고 뭐 그러던데 왜 저러시는 거예요? 소신이에요? 소신도 있겠지만 뭐 우리 이철수 수석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그 수만 명이 운집을 해서 연단이 올라가서 현장의 분위기가 있으면 조금 과도한 표현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환호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또 자기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세게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그 모여 있는 그 군중들에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민주당 측 인사나 우리 당 인사가 좀 과도한 발언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품격입니다. 우리 이철수 주석이 품격 있게 계속 해왔고 박원석 의원도 품격 있게 하고 계신 분이고 품격이라는 건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에 서서 분위기 업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진단에 동의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외형상 보면 탄핵 찬성 반대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두 쪽으로 나뉘어서 그 3.1절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 통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내용을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이제 양비론 그것도 사실은 좀 옳지 않은 양비론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어쨌든 그 3.1운동을 통해서 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의 정수이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체의 기원이 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어제 우리 헌정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헌정 체제를 무력으로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내란에 동조하고 그 내란 수괴를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수평적으로 놓고서 이게 이제 국론 분열이다, 국민 분열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감스러운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그 자리에 나가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아까 뭐 이제 헌법재판소, 뭐 선관위, 공수처 때려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다는 거 매우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선동하는
이제 그런 발언일 수 있어서 3.1절 취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 지도부가 좀 제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이미 이제 그러기에는 좀 늦었고요. 그래요?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뿌연 이 포탄 연기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 주장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모인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도한 표현을 저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바닥 민심은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 주장의 그 선제적인 논리는 뭐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게 직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불안감과 분노와 우려가 먼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그 민심이 어떻게 단순 논리로 가냐면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의 직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걸로 저는 나타난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사실상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탄핵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 단순한 논리 속에서의 국민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탄핵의 결론이 난 다음에 윤석열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민심이 조금 더 가라앉으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입법기관인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맨날 왜 옛날에 뭐 국회의원들 저희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나 헌법기관이라고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러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어서 이 국정 질서를 지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입법부인데, 그 구성원들이 가서 헌재도 부셔버리고 공수처도 부셔버리고 선관위도 부셔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뭐 헌법기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색해진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제 그 얘기 하셨던 분이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과거에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도 했었고, 이런 실형도 받았고, 집행유예형도 받았고 이랬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격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중진 의원, 김기현 의원, 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나가셔가지고 윤 대통령 복귀시켜야 된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무슨 좌파 강점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광장의 결집과 실제 민심과 여론의 흐름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탄핵 이후에 정치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광장의 결집에 편승하는 강경 발언을 계속 내뱉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멍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여론이 달라질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 내란을 두둔하고 또 윤석열 이 탄핵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입장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대목을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 차원의 의지는 아니고 의원들 개개인의 참석이다, 이렇게 좀 둘러대고는 있지만, 아니 그런 분들이 나가서 누가 봐도 뭐 국민의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의힘 전체 입장과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대단히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어요. 야권은 이제 공동 주최에서 공식적으로 했어요.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130명이 직결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대표인가요? 이거는 이제 헌재를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셨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헌재 압박은 뭐 양쪽 다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거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헌재 압박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탄핵 반대하는 또 우리 집회에 많은 또 국회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는, 헌재를 부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헌재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 대결하고 숫자를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의 이런 광장에서의 기싸움이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한쪽에서 더 많이 모이고 한쪽이 적게 모였다고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분석으로 생각해 보면 그 탄핵 찬성 집회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덜 나오는 것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제 곧 시간의 문제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는 굳이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그 집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저는 그런 여론들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하죠. 절박하고. 왜냐하면 탄핵이 눈앞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반대의 목소리, 기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제3자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야만 이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두동강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좀 냉정을 찾고 이성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야 5당의 집회를 보면서 헌재를 압박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4번이나 항의 방문을 가시고 또 헌법재판관의 가족들의 사회적인 활동까지 들먹이면서 헌재 흔들기, 헌재 압박을 했던 그걸 주도했던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내로남불도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게 아마 1945년 해방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좌우로 나뉘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도 심각했고 거기에 어쨌든 이 국제 정치의 냉전이라는 역학까지 겹쳐서 결국에 한국 전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어쨌든 그때는 나라는 있었지만 정부는 없었고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를 둘러싸고 그런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어쨌든 민주정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합의를 만들었고 그게 헌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의 저 쿠데타인데 그거에 동조하고 그거를 엄호하면서 이게 뭐 이 공론 분열을 얘기하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 갈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거는. 때문에 너무 지금 이 궤도를 벗어나도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특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과 국가 분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서는 사실은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사실 정치인들이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저 탄핵 반대 집회에 뛰쳐가고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이 정말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탄핵의 결론이 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스탠스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서 경선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분열과 혼란과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이 위기 상황을 그래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광장의 국론 분열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광장보다는 정치 과정으로 이 부분들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저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좀 강한 비유죠. 네. 그게 아마 노상원 수첩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폐군함 얘기도 나오고 아이고, 무시무시하죠. 영평도 실미도 네. 그런 상황에 빗대서 계엄이 지속됐다면 결국에 정말 우리 사회가 파괴됐을 거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연평도 주민들을 모욕했다. 뭐 대한민국 해병대를 모욕했다. 이런 식의 이제 뭐 해당 지역구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오는데 뭐 진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아는데 제가 보기에 괜한 시비를 좀 거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이야 뭐 집회에서 그 헌재 때려부시자는 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근데 꽃게밥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뭐 해병대나 그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을 폄훼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심각하게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듣고 느꼈던 건 꽃게 식당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 이건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꽃게가 마치 무슨 시체를 뜯어먹는 무슨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본인이 잡혀가서 바다에 내팽개져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 꽃게찜, 꽃게탕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꽃게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이고 꽃게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장의 분위기에 또 도취돼서 단어를 뭐 세게 쓸 수는 있지만 정말 또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제발 좀 품격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그 드립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는 조금 이제 발언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꽃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꽃게 이것 무지하게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불쾌하지는 않았고. 아 저는 못 먹을 것 같던데. 이재명 대표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20분 민주당 하기로 했는데 비율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꽃게밥 하면서 꽃게를 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진짜예요. 좀 과하다. 꽃게밥이 뭡니까? 꽃게 그 과자는 있지만 꽃게밥은 좀 심하죠. 알겠습니다. 용 하나만 더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평가한다 그랬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 국민들과 청년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재 그 최종 변론도 끝났고 최후진술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조용히 기다리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형사재판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조용히 계시라는 말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자꾸 옥중 메시지 내더라도 이제는 나의 시간은 끝났고 나의 이야기는 다 했으니 역사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오히려 나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계속 나를 지켜달라. 나의 뜻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론 분열 국민 두동강의를 계속 그 심화시키게 될 수가 있잖아요. 면회 한번 가세요. 안 받을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근데 그런 바람대로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옥중 메시지는 어쨌든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는데 앞으로는 파면 이후까지 대비해서 본인이 어쨌든 진영을 좌우하겠다. 이런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선 후보를 낙점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 단계까지 나가면 끊어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못 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갖고 온 키워드. 저는 오랜만에 상한가를 가져왔는데요. 상한가요? 네. 대선 뇌관된 명태균 특별법 통과되나 이걸 상한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뭐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거부권 행사 최장 15일 들고 있을 수 있는데 2주. 그 사이에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그것도 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탄핵 인용된 이후에 재의결이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이거를 계속 들고 그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했던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프레임에 딱 걸립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면 이거 통과시키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김건희 여사 소환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선거 개입으로 이제 불소추 특권이 해제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명태균 특검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반대의 논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대선 자금 다 들여다보고 경선 과정 다 들여다보니까 다 망한다. 이렇게 좀 국민들께 호소하는 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좀 구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다 들여다보면 우리 큰일 나.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거부권의 논리가 좀 빈약해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와 이유로 거부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은 검찰 수사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한참 중앙지검으로 좀 이송이 돼서 새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 때문에 뭐 특검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하든 자꾸 이제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연루되신 분들은 대권주자들 중에는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그 그룹도 좀 자유로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김문수 장관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좀 덕을 보여주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비명연대가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질 거다. 비명태균 연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이 조금 정체되는 기미를 좀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거와 다른 그런 증언이나 다른 진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검찰이 여기에 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선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죠. 있죠.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그와 관련 없는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특별법을 뭐 굳이 우리가 이 특검법을 굳이 기피할 이유가 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친한계도 뭐 그 배신자 프레임에 안 걸리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략적 계산이나 그 대선 주자의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 특검법을 접근하면 우리 당도 사실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이 지금 이 특검법을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게 우리 당시의 대선 과정에서의 우리의 여론조사 비용이라든지 대통령의 개입 공천 과정을 다 들여다본다,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좀 소극적 논리는 좀 방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특검법이 결국은 대선 기간 내내 이게 최장 60일인가 그렇거든요. 대선 기간 내내 정치가 공세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가 20분 민주당 한다 그랬잖아요. 당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걸 계속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프레임에 걸리면 사실은 그게 더 버거워요.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서 준비 기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제 대선 기간에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넘어가시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안 맞으시면 여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대통령이 되면 3년만 하고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계엄 사태라는 이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탄핵 남발이라는 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87년 체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개헌이 안 됐던 이유는 대통령이 된 자는 개헌을 할 수가 없고 5년을 채워야 되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유력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니까 5년을 채워야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 쪽에서 정말 면목이 없으니 이 87년 체제를 문을 닫기 위해서 3년만 하고 정말 희생과 이 양보의 정신으로 내려오겠다는 그런 단호한 진정성을 보이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 주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으로 프레임화 돼 있어요. 한 방에 보내네. 아니 저는 그게 별로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개헌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지금 87년 체제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개헌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면 아, 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으니까는 개헌을 들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보여줘야지. 아니 진정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별로 본인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아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되고 본선 가서도 정말 승리 가능성이 보일 때도 한동훈 당시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셔도 꼭 그러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3년 임기하고 정말 물러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시종일관 진정성있게 보이는 게 그게 저는 그게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20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될 사람 주장이라는 게 와닿네. 아니 야당에도 있어요. 그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똑같이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우리 당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수가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월요일의 코너 뉴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